상승의 원인을 양도세 중과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를 사실은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풀어줬는데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그럼 박수 치면서 나는 잘했다. 이렇게 할까? 팔 수 있는 상황이면, 팔 수 있는 상황이면 조금 노력해서라도 파는 게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좀 나을.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올라갈 때는 전세를 사는 게 불리한 게 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전세가 훨씬 유리한 상품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집에 대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이 3월 대선 이후 좀 영향을 좀 받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정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정부와 정당은 다른 거거든요. 정부가 되기 전에 정당은 사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많은 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는 공약을 낼 수도 있고 그런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정당일 때, 야당일 때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좀 심하게 말하면 막 내지를 수 있어요. 너는 잘못했다. 근데 정부가 되면 책임이라는 게 생겨요. 모든 현상은 그 정부 책임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과연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딱 생각을 해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집값이 더 올라가면 정부가 과연 좋아할까? 국민들이 좋아할까? 내 책임이 없을까? 안 좋아하겠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 안정이에요. 안정. 그냥 옆으로 쭉 가는 그리고 여기서 완만하게 좀 상승하는 이 정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쓸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대선 이유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기대하는 게 뭐냐? 집값 상승이죠. 집값 상승. 집값을 상승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죠. 여기서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면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 완전 폭락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부동산으로 인해서 나머지 정책들, 경제, 외교, 국방 이런 거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할 때 지지율이 떨어진 사람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을 쓰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뭐 집값을 안정화시켜야지 지지율이 높아가니까. 그렇죠. 안정화시키면 욕을 얻어먹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는 시각이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상승의 원인을 양도세 중과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를 사실은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풀어줬는데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그럼 박수 치면서 나는 잘했다. 이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풀어줬는데 시장이 과열된 움직임이 딱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잠궈버리죠, 다시. 지금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한 번은 풀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풀어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는 보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또 전제가 좀 제가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수요자들이 무조건 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매물이 막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수요자들이 이걸 사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면 그리고 한시적으로 만약에 풀어주잖아요. 그럼 봤을 때 무주택자들은 굳이 막 지금 살 필요가 없는데 다주택자가 이걸 사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이걸 샀을 때 좀 있으면 다시 묶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시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풀어줬을 때 안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무조건 이 매물을 산다라는 전제로 두고 나면 사실 이게 쉬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안 살 수도 있다. 안 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매물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겠지만 네. 팔리지 않으면 네, 거기에 대해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하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도 사실은 시장에 큰 변화를 안 주게 돼요. 왜냐하면 매물은 나오는데 안 사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제 뭐 분위기가 그냥 각자 흘러가는 거죠. 네. 그런데 상승장에서는 제가 상승장에서는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매수자들이 사려고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매물이 좀 나오면은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버리죠. 그러면 더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는 분들은 상승장이니까 떨어뜨려서 안 내놓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사니까 그렇죠. 폭등이 되는데 이미 이제 시장 상황이 상승장은 이제 넘어서서 변곡점에 이르렀잖아요. 그럼 풀어줘도 사실은 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도 이제 살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거를 결국에는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죠. 가격은 좀 떨어질까요, 그러면? 조금 떨어지는 역할을 이게 이제 언제 풀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데 지금 풀리느냐 조금 더 하락하고 나서 풀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력이 달라지거든요. 하락하고 풀리면 하락 요인으로 더 많이 작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정체기에서는 네.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매도자들은 상승에 대한 지금 아직도 제가 집 가진 사람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풀리더라도 매물이 나오는데 적극성은 좀 약한 적극성이 약해서 서로 매도자들끼리 경쟁해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적극성이 약하면 경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냥 호가 높은 가격에 내놓고 기다리는. 근데 매수자들은 안 사고. 네. 그러면 그냥 팽팽한 그냥 대립 상황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언제 또 이게 풀리냐에 따라 진짜 영향이 좀 다르겠네요. 네. 네. 이게 또 이제 전세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전세 시장 불안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근데 뭐 임대차 3법도 있었고 임대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적용 시기가 좀 잘못돼서 적용 시기가 잘못돼서 부작용이 굉장히 컸죠. 부작용이 큰 결과가 뭐냐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오른 전세가보다 임대차 3법 적용된 이후에 6개월 동안에 올라간 전세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폭등을 한 거예요. 폭등을. 1년 동안에 폭등을 하고 이제 지금은 조금 안정기에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잘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새로 갱신을 하는 세입자 위치는 임대차 3법 이전이에요. 지금 그쵸. 2년이 안 됐잖아요. 그쵸.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려면 이제 올해 8월이 되어야 2년이 되는데 지금 임대차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지금 갱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대차 3법 이전 전세가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요. 이제 이분들이 매물도 나오고 임차인도 나오고 둘이 나오는데 문제는 임차인이 이 현 시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잘 고민을 해보면 저는 못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올라서. 그렇죠. 이게 오른 거를 서서히 올라가는 거는 사실 적응을 하거든요. 대비를 하고 적응을 하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가는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임차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폭등을 했단 말이죠. 지금 갑자기 시장에 나오면 전세가가 2배 올라 있어요. 이미 자기가 살던 그쵸. 전세가보다 2배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지금 전세 대출을 끼지 않은 임차인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전세 대출을 끼고 있죠. 그러면은 자 전세 이자가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럼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부담이 4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3억이었던 사람이 지금 전세 6억이 됐고, 그럼 여기서 대출을 2억 받았던 사람이 이제 4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자를
뭐 2억 받았으면 한 50만 원 내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4억에 대출 이자 하면은 거의 2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4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받는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거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자를 전세 이자를 뭐 최대치로 100만 원 정도까지 한정했다면 지금 200만 원이 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500만 원 받는 사람이 200만 원을 이자로 내면 고정비가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고정비만. 예. 그러면 나머지 돈 갖고 뭐 용돈하고 그쵸.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 내가 살고 있던 이 동네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좀 낮은 곳으로. 예.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세가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진단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집주인은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죠. 네네. 집주인은 야 지금 시세 너무 낮잖아. 그러면은 이제 현 시세대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죠. 그러면 임차인은 난 부담되니까 그럼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임대인이 잠깐만 기다려. 아 오히려 이제 기다려봐. 예. 역전이 됐네. 그렇죠. 네. 지금은 임대인이 이제 현장에서 보면 사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임대인이 그럼 전세금 깎아줄게. 조금 옛날 거는 너무하잖아. 예. 좀 그럼 우리 중간 정도에서 협의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들어가는 지금 굉장히 그 임차인 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세를 고수하거나 이거보다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제는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세가가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하는 거는 좀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많다. 네네. 좀 어쨌든 전세값이 이제 부담이 훨씬 많아진 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 네. 그런 분들이 좀 월가구로 이제 가거나 아니면은 소형을 좀 매수 전환으로 할 가능성 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이미 했죠. 이미 했다. 할 사람들은 그렇죠. 이미 한 게 최근에 그 몇 달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네. 안 올랐던 지방이나 안 올랐던 물건들이 급속하게 올랐던 상황이 벌어졌죠. 네네. 심지어는 빌라까지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지금 불안수요. 전세가 올라가고 이 매매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러면 차라리 집을 사서 가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투자로라도 지금 이런 걸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산 수요들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그런 수요도 끝났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집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미 늦었다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어떻게 지금 빨리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자들이 안 사고 있다라는 거죠. 매수자들이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 할 때는 옛날에는 팔려고 내놓으면은 좀 수월하게 팔렸지만 지금은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쟤네 경쟁하는 걸 봐서 내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이제 고르는 상황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까지는 매도자의 지위가 높았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서서히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매도자가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좀 늦었다. 하지만 저는 팔 수 있는 상황이면 조금 노력해서라도 파는 게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좀 나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막 이거 실거주자도 팔아라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팔기 싫은 분들은 안 팔아도 돼요. 떨어지는 거 뭐 감안하고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안 파셔도 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 지금 파는 가격이 높은 가격이 될 수 있어요. 매수 적극성이 0에 수렴할 겁니다. 0에. 네. 어쨌든 그렇다면 고민이 또 많은 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영끌한 30대들 네. 또 이제 빌라를 이제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좀 어떤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을까요? 이게 참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 중에서 그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사실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빌라가 올라가는 시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제 전세난이 있을 때 예,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상승이 지속이 되면 거의 멈춰요. 멈추다가 이제 그 규제에 의해서 막 이제 아파트를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제 잠깐 최근에 방금 이제 여쭤보신 것처럼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 막 올라가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빌라를 사거나 이런 거죠. 많이 샀죠.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이때에 가지고 있던 분은 이때 팔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때 사는 분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고생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도 좀 빌라 물론 이제 빌라마다 좀 컨디션이 좀 다르겠지만 좀 빌라를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이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이제 팔기가 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을 외면하고 그냥 거주 사는 목적으로 좀 마음 편안하게 먹으려고 하고 여기서 시장 상황을 자꾸 들여다보면 이제 마음이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거주를 오래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럴 때는 시장을 외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제 무주택자들을 좀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한때는 이제 재테크하려면 전세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당분간 좀 이제 무주택자들 좀 어떻게 좀 포지션을 갖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건 2017년에 썼고 책이 나온 게 2018년 이제 1월달에 나왔는데 이때의 주 내용은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그때는 한참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사서 손해보는 이제 그 상대적 박탈감이죠.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좋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집을 사는 거를 좀 자제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은 이제 하락 시장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상투 잡는다라고 하죠.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이제 버티는 쪽이 오히려 돈을 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좀 나눠져 있어요. 서울 수도권 시장이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이 같은 사이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서울 수도권 시장 다르고 그다음에 지방의 각 도시별로 사이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가 좀 된 분들은 지방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전세나 월세 살고 투자를 그 지방에다 하는 좀 거주와 좀 투자를 좀 구분해서 분리시키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죠. 어쨌든 서울에 뭐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당분간은 좀 전세나 좀 부담이 돼도 전세나 월세를 좀 더 이제 지내는 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전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사실 전세값이 좀 올라가더라도 전세가 유리한 거예요. 전세는 전세가가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걸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맞아요. 굳이 손해 본다라는 거를 본다면 이자 정도죠. 그 원금은 내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집을 산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낮으니까 내가 들어가는 자금도 전세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집값이나 전세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끼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전세를 대출을 끼워야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매매보다 전세가 부담이 덜한 거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매매는 항상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야 되고 전세는 거치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담도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전세가 훨씬 더 부담이 덜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올라갈 때는 전세를 사는 게 불리한 게 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전세가 훨씬 유리한 상품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어쨌든 지금 뭐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놓는 건 경우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왜 올라가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네. 사실은 새 아파트로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새 아파트로 변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자, 재개발 호재가 있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으면 계속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중요한 거는 새 아파트로 변했을 때 과연 올라갈 것인가. 근데 문제는 제가 전제로 깔았을 게 미분양 시장, 신규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장이 하락하면. 네네. 그럼 새 아파트가 안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도 새 아파트로 변해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조합원이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진행이 무조건 호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사업 진행이 굉장히 이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락장이 되면 사실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건축비가 원래 이제 자기 부담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건축비가. 근데 이 건축비를 사실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예를 들면 조합원이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4,400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한 6,000가구 정도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한 1,600가구 정도 생긴단 말이죠. 이걸 팔아서 이걸 팔게 되면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으로 내 부담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를 노력하는 게 뭐냐면 분양가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죠. 일반 분양가를. 그렇죠. 네.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잘 팔리면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계속 분양가를 높여도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면 내가 내야 될 부담금이 줄어들고 별로 내가 추가 부담금을 별로 내지 않은 상황에서 새 아파트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완전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락하게 되면 문제가 일반 분양분이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건설사는 분양가 올리는 거에 난색을 표하죠. 네. 그럼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문제는 여기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면 내 부담금이 늘어나죠. 그리고 새 아파트 변해도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이 분양가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나는 이거에 찬성할 수 없어. 이런 조합원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다가도 멈추는 데들이 수두룩하게 생깁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가격이 새 아파트 떨어지는 가격보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게 더 폭이 커질 수 있어요. 밑에 지지선이 사실 전세가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가는 굉장히 다른 주변 아파트, 새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 허물릴지 모르는 집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비싸게 주고 들어가지 않는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이 굉장히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락기 때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든 참았다가 네. 바닥권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려고 할 때 그때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죠. 당장 좀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게 그렇죠. 지혜로운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